이글이글 열정 넘치는 클래식. 정태양의 클래식이 빛나는 순간. 들을수록 좋아지는 클래식 음악, 재미있게 듣고 더욱더 친근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열정 넘치는 클래식 음악 세계로 우리를 안내해줄 피아니스트 정태양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태양입니다. 우리가 수다를 떨다가 방송이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뭐 웃고 있다가 네. 방송이 시작이 됐어요. 다행히도 마이크가 켜지지 않아서 사고가 안 났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눈 오는데 어떻게 잘 왔습니까? 네, 오늘 눈이 와서 그런지 네. 덜 막히더라고요. 차가 없었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차를 안 가지고 나오셨나 좋은 동네 봐요. 사시는구나. 저는 포장된 데로만 와가지고. 저는 집이 북한산에 붙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애니메이션 보는 줄 알았어요. 겨울왕국. 너무 예쁘잖아요. 예쁘죠? 동네가. 예쁜데 이제 걸어 나오다가 굴러서 이제 죽을 수도 있다는 이 산길에 이렇게 굴러서 자체 눈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계속 굴러서. 웃지 않으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양 씨는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뭘 하고 싶습니까? 저는 건축가가 돼 보고 싶어요. 건축가? 네, 저는 이제 음악을 하지만 네. 제가 미술을 좋아하고 또 건축을 좋아하거든요. 오. 그래서 항상 이제 해외에서도 다른 도시에 가면 고전 건축이나 아니면 현대 건축 항상 보러 다녀요. 근데 저런 것을 만드는 상상력이란 무엇일까 이런 상상을 좀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태양 씨의 음악이 구조적이군요. 감사합니다. 예. 자, 기가 막힌 지금 문장이 나왔어요. 너무 감사해요. 와, 구조적이다. 구조적인. 그 EBS 그 위대한 수업. 네, 너무 좋아하는 프로. 다니엘 바렌보임이 이야기를 봤어요. 했죠. 네. 베토벤 연주를 하면서 베토벤은 그 누구보다 구조적인 음악가다. 맞아요. 그 위대한 수업을 보는데 바렌보임이 나와서 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왜 놀랐습니까? 어떻게 섭외를 하셨지? 뭐 이런 생각을. EBS 무시하셨구나. 아니, 그게 EBS 아니라- 더 대단한 사람도 섭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네. 그 위대한 수업에 정말 명사들이 나오시는데 저희 음악가들 입장에서 바렌보임은 네. 정말 뭐라고 할까요? 대통령급이잖아요. 저는 사실은. 바렌보임보다 정태양이 더 잘 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렌보임 쌤. 어쩔 줄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곡은 어떤 곡입니까? 경쾌하면서도 가벼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은 곡입니다.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작곡가의 작품인데요. 네. 안토니오 살리에리의 피아노 협주곡, 그 건반악기 협주곡이죠. 내림 나장조 사막장 미뉴엣 템포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곡을 작곡한 안토니오 살리에리, 모차르트와 동시대 살았던 인물 아닙니까? 네, 이 안토니오 살리에리는요, 살아생전에 정말 세간의 찬사를 받은 음악가였어요. 1750년에 베네치아 공화국에서 태어났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음악적인 재능을 보여서 추천을 받아서 이제 비엔나,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빈의 궁정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빈에서 그 유명한 요제프 황제를 알게 되어서요. 궁정 오페라 감독에 임명이 돼요. 그리고 황실을 예배와 음악 교육을 책임지는 카펠마이스터, 지금도 이 이름이 전해지고 있는 직책인데 궁정 악장에 임명이 돼서요. 사실상 비엔나에서 최고의 음악가로 인정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망 직전인 1824년까지 그 지위를 유지했다고 하니까 정말로 이 빈 황실에서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오페라, 실내악, 종교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명성을 쌓았는데요. 34년 동안 35편의 오페라를 작곡했습니다. 와, 1년에 한 편 넘겠네요. 그렇죠. 대단하다. 그래서 이 살리에리는 오페라 부파 치프라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작품은 이제 모차르트의 같은 장르의 오페라인 고스판투 때보다 더 인기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때 당시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보통 작곡가들은 흥행이 잘 되지 않는 작품도 있기 마련인데 이 살리에리의 작품은 모두 다 흥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빈에서는요 모차르트보다 살리에리의 인기가 훨씬 더 좋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 충성하는 청중들이 정말 많았던 거죠. 고정 관객. 그렇죠. 네. 그런데 살리에리의 오페라 중에서 지금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오페라는 거의 없거든요. 저도 살리에리의 35편 오페라 중에 한 작품만 실제로 봤어요. 어떤 작품입니까? 그러니까 프리마 라 무지카 포이 레 파롤레, 그래서 음악이 말보다 먼저다, 이런 오페라가 있어요. 좀 우리가 모른다고 뭐 아무 얘기나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진짜. 제가 한 4, 5년 전에 본 것 같아요. 어디서 보셨습니까? 라스칼라 극장에서. 스칼라에서 예. 예,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하진 않았는데 그렇게 출연자가 많지도 않고 약간 코믹 오페라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말년으로 접어들수록 이 살리에르가 고집했던 빈 전통 스타일의 음악보다 조금 더 급진적이고 혁신적인 음악들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이 말년에서는 청중들은 살리에르의 음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마치 이 대중문화의 이 트렌드 스타일과 비슷하네요. 새로운 그렇죠. 스타일이 나오고 예. 또 한 시대가 지나가고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알겠습니다.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살리에리 하면 그의 음악보다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또 질투해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 우리가 영화에서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또 각인을 네. 받아서 그걸로 유명한데 어떻게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영화의 이야기인데요. 네. 이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독살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네, 암살자네요. 네, 그런데 이 오해는요, 바로 영화 아마데우스에서부터 시작이 된 건데, 그 모차르트 웃음소리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모차르트의 음악적 재능과 인기를 질투한 살리에르가 그에게 이제 독약을 먹였다는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이것이 이제 대중들에게 진실처럼 받아들여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 살리에르는 오해를 받아왔고요. 근데 실제로 모차르트가 24살에 빈에 진출했을 때요, 예. 이미 살리에리는 궁정 악장으로서 이제 안정적인 슈퍼스타 역할을, 아닙니까? 그렇죠. 이미 예. 한마디로 정부 인증 음악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차르트를 질투할 사회적 위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살리에리는 실제로 모차르트의 곡을 정말 많이 추천을 했고 직접 지휘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쟁하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했던 관계였던 거죠. 그리고 정말로 둘이가 정말로 협력을 해서 작곡을 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고, 그리고 자신의 오페라가 아닌 피가로의 결혼을 직접 지휘하기도 했죠. 그래서 살리에리가 모차르트의 마술피리를 관람을 했는데 너무 찬사를 아끼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차르트가 자기 부인에게 너무 좋아가지고 살리에리가 구절마다 브라보를 외쳤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거는 방해한 거 아닌가요? 일부러. 네. 아니 9절마다 브라보로 외치면 어떡합니까? 가수가 불러야 되는데. 일부러. 살리에르 너무하네. 네. 그래서 모차르트도 그게 되게 기분이 좋았나 봐요. 어. 그런데 한편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속으로는 또 질투도 했던 거 아닐까? 뭐 사람이 그럴 수 있으니까. 어쨌든 영화의 내용은 사실과 알려진 것은 많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무엇보다도 지금 충격적으로 연출된 부분이 독살설 아닙니까? 맞아요. 예,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좀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모차르트가 많은 빚을 졌어요. 그래서 일을 정말 무리하게 했고, 이제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병에 걸렸다는 설도 있지만요. 네, 나중에 정말 건강이 악화되고 죽기 직전에 이르니까 이 이른 나이에 모차르트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의 상황 속에서 누가 내게 독약을 먹였냐고 막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와전되어서 살리에르가 독약을 먹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가 만들어졌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리고 모차르트의 죽음에 관해서요, 오랜 시간 오해를 받아온 살리에르가 죽음을 앞두고 약간 치매 상태에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오해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요, 이 치매 상황 속에서 내가 모차르트를 독살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치매 환자이긴 하지만 어쩌면 진실을 말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해가 더 이제 심화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치매였을 때 얘기한 이야기를 지금 네. 적어서 사람들이 또 퍼뜨리고 다녔구나. 그렇죠. 정말 예나 지금이나 진짜 퍼뜨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살리에리 증후군이라는 용어까지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 살리에리라 함은 네.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질투의 화신, 질투의 아이콘으로 여겨지는 것 같아요. 이런 오해를 받고 있는 살리에리는요, 여러 심리학 논문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5년 체코에서요, 모차르트와 살리에르가 공동 작업한 칸타타가 발견이 돼요. 이렇듯 진정한 음악가들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서로의 예술 세계를 어떤 방식으로든 이해하고 또 존경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 질투가 우리 태양 씨는 어떻습니까? 태양 선생님은 어떻게 질투하는 음악가 있습니까? 저는 만약에 질투를 한다면요, 약간 흑백 시대 연주자들의 낭만을 좀 질투하는 편이에요. 돌아가신 분들? 네, 어릴 때부터 어떻게 저런 정치로 연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었어요. 식상합니다. 너무 식상하죠. 정말 그게 무슨 질투입니까? 존경이지. 아니면 네. 제가 나는 그렇게 질투할래라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믿어온 거일 수도 있어요. 저도 질투가 날 텐데 아니야, 나는 호로비츠를 질투할래. 막 이런, 이게 약간 교만한 말일 수도 있지만. 호로비츠급이구나 그러면. 아니요. 아까는 그 누구야? 바렌보임? 바렌보임을 넘어서서 야 호로비츠로 가는구나 이제. 그러니까 그게 저의 정신 좀 내버려 건강에, 두니까 아주 난리가 나는군요, 진짜. 저의 정신 건강에 좋다. 그러면 평소에는 정말 이렇게 동료 음악가나 누구에게 질투는 없어요? 없어요. 저랑 비슷하네. 대신 이렇게 좋은 면을 막 어떻게든 발견하려고 막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네. 저는 정말 제가 신기할 정도로 질투가 별로 없어요. 저는 그리고 저보다 노래 잘하는 사람, 뭐 고소영 교수님, 박민정 교수 보면은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너무 아름다운 거. 그러니까 뭐냐면 나랑 같은 파트에 네. 있는 사람이 잘하면 보통 질투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 감정을 솔직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냐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 보면 행복하지 않나? 맞아요. 배울 수 있고. 그래서 딱 들으면 와,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지금 보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보니까 살리에르를 질투의 화신으로 만든 천재 기획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영화 감독. 그러니까 영화 감독도 그렇고 지금 이미 그 시대에 그러니까 치매였을 때도 그런 얘기를 좀 전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우리 태영 쌤이 알려준 것처럼 살레르 작품이 오페라도 35편이나 있고 네. 다른 작품도 무수하게 많은데 그때 당시에는 데이트를 했는데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누구 때문에? 모차르트. 모차르트 때문에. 그러니까 모차르트를 뛰어넘으려면 뭔가 컨텐츠가 필요한 거지. 그렇죠. 예술 경영학적으로. 근데 거기에 심리학적인 용어인 질투를 넣어서 우리가 지금 살리에르 작품은 아직 잘 모르지만 살리에르 이름을 알고 있잖아요. 이름은 기억해요. 예. 이게 스텝 바이 스텝인 거죠. 그래서 이름을 남겼다. 이상 저의 어거지 주장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얘기하긴 했지만 살리에리 작품이 거의 연주되지 않는 이유가 저는 좀 안타깝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예전의 음악들을 복원해서 연주하는 분들이 살리에르의 악보를 복원도 하고 그렇게 해서 녹음을 남기고 있어요. 네. 그런데 작곡가는 어쨌든 사후에 평가받는 거잖아요. 네. 생전에는 어쨌든 여러 인기와 그럴 수 있지만 시대가 변하면서도 그것이 계속 남아있느냐. 그게 이제 창작하시는 분들의 굉장한 과제일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살리에리가 어쨌든 비엔나의 고전적인 그 스타일의 전형을 이끈 리더가 분명하지만 어쨌든 음악의 변화,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까지는 읽어내지 못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에 공정에서 한마디로 공정음악가였고 네. 지금으로 치면 국립 이름이 붙은 단체의 단체의 뭐 지휘자라든가 상주 작곡가, 상주 작곡가라든가 그쵸. 그런 레벨인데 네. 야 이게 살아남지 못했다라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평가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 시대의 평가가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나고 나서 그 작곡가는 특히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베토벤과 로시니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로시니가 막 그때 당시에 부파 빠르게 얘기하는 맞아요. 부분이 유행이었다가 네. 그 유행이 지날 때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슬럼프에 빠지니까 베토벤이 로시니한테 와서 그러지 말아라. 너는 너의 스타일이 있고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을 거고 나는 너의 작품이 최고라고 생각한다. 그 말 때문에 로시니가 힘을 얻었지만 결국 작곡을 때려쳤죠. 너무 미식을 예, 좋아하시고 그리고 그 뒤로 그냥 먹방을 계속 찍었죠. 맛있는 걸 정말 많이 드셨죠. 예, 저처럼 이렇게 좀 튼튼해졌죠. 그래서 몸이.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에 대한 그 변화도 저는 작곡가가 따라간다기보다는 거기에 있어서 본인의 스타일을 지키는 것도 맞아요. 저는 존중받고 그렇죠.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단순히 트렌드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본인의 어떤 고유의 어떤 아이디어가 창작되어야 되는 거니까 예. 그런 분들이 어쨌든 역사 속에 기억되는 것 같아요. 다니엘 호로비츠 태양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 시대의 정신을 담는 연주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네, 그 본인이 이제 딱 클래식하게 해석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현재 트렌드에는 그렇게 치면 티켓이 안 팔립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현재 트렌드에 맞게 약간 뭔가 화려하게 칠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단순하고 구조적으로 아까 구조적인 게 나왔으니까 드라이하게 칠 겁니까? 아 이거 되게 복잡한 이야기예요. 또 저 너무 복잡한 이야기를 단순하게 얘기하는 게 방송입니다. 저 너무 다큐로 이야기하게 될까봐 겁이 나는데 네. 제 마음과 저의 연구가 닿는 대로 하겠습니다. 아 정말 이상하게 피해갔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곡이죠. 썰리엘의 피아노 협주곡 내림 나장조 3악장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작품입니까? 이 작품은요, 네. 비엔나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형식이 굉장히 뚜렷하고 딱 들어보시면 멜로디가 굉장히 선명해요. 그래서 그 멜로디를 찾아서 들으시는 것이 재밌을 것 같고 오케스트라의 멜로디가 주어지고 또 그것을 피아노가 모방하는 이런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현님 영화에서 과장은 좀 있었어도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질투한 것은 사실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이거는 확실히 아니라고 또 저희는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살리에리가 질투를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영화 감독은 고도의 질투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그렇죠. 저희는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말씀드린 거지. 네. 또 저희 이야기를 듣고 정경이나 정태양이 살리에리는 질투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희가 역사 왜곡자가 될 수 있으니 현님 그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선우님 인간이 질투 안 할 수 있나요? 존경하는 이면에 질투도 공존하는 거 아닐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부러워요 그냥. 잘하는 사람 보면 질투라기보다 와 부럽다. 맞아요. 이것의 맹점은 그렇게 질투하고 부러워서 이렇게 독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맹점인 것 같아요. 그 질투가 와 저 사람 너무 음악이 아름답다 너무 좋다 해서 닮고 싶고 배우고 싶고 이게 아니라 독사를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하면 이런 영화가 탄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살까지 가면 이거는 이제 범죄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아니죠. 질투해서 이제 범죄로 단계. 그거를 이제 예. 존경과 사랑으로 승화시켜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질투가 시작이 되는데 그렇죠. 이것이 리스펙트로 가느냐, 그럼요. 이걸 범죄로 가느냐. 그렇죠. 투 트랙이 있군요. 알겠습니다. 자 유영준님 구절마다 브라보 살리에리와 모차르트 에피소드 흥미롭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패드로 보고 있는데 이 메시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정신줄을 놓을 수 없는 인터뷰에 브라보로 외치게 됩니다. 그렇죠. 예, 저희 인터뷰가 그렇죠. 호로비츠와 다니엘 발음 이게 저희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인터뷰. 맞습니다. 자, 여기서 살리에리 피아노 협주곡 B플랫 장조 3악장 템포 디 미뉴에트 피아니스트 안드레아스 슈타이어 콘체르토 쾰른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피아노 협주곡 B플랫 장조 3악장 템포 디 미뉴에트 피아니스트 안드레아스 슈타이어 콘체르토 쾰른의 연주로 여러분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정태양의 클래식 빛나는 순간 살리에리의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우리 살리에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할 말 없으세요? 살리에리가 질투의 화신이라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당대에 사실 굉장히 훌륭한 인품을 가진 음악가로 많은 음악가들과 또 관객들의 귀감이 되었던 인물이라고 해요. 오랜 시간 이제 궁정에서 음악을 담당하면서요. 동료 음악가들의 장례식에 들어가는 돈이 걱정이 돼서 상조회를 조직해서 그들의 장례식을 돕는 일도 했고요. 상조회. 네. 와. 이미 그 당시에 상조를 그러면
최초의 음악가 상조를 만들었군요. 그렇죠. 예술가 상조. 이건 정말 예술경영 선배님이시네.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베토벤, 슈베르트, 리스트, 체르니까지 그의 제자들의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다 아는 작곡가들인데 그 중에는 혹시 형편이 어려운 음악가들은 무료로 음악을 가르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살짝 지금 느낌이 그 마지막에 좀 살리에리 포장하는 느낌이 드는데 아름답게 끝내.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살리에르가 훌륭한 인품을 가지셨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자선음악회 같은 걸 그렇게 많이 하셨대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질투의 이미지를 더 씌우면 더 드라마틱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복지에도 신경 쓰였으니까 복제, 그러니까 같은 예술가들의 본인은 궁정음악가로서 정말 멋있다. 그 딱 지위와 안정적인 삶을 누리셨고 또 하지만 그렇지 못한 음악가들의 장례식을 위해서 그 가족들을 위해서 또 후배 음악가들의 음악 교육을 위해서 힘쓴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감동적입니다. 마지막에 좀 느낌이 좀 오는데요. 존경받는 어른이었던 것 같아요. 예, 이 마지막 질문을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넘어갈 뻔했는데 우리 태영 선생님이 또 기가 막히게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 살리에르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데 변함없이 오늘도 행복했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네. 예, 이번 주는 어떻게 지냅니까? 이번 주는 새로운 오페라를 또 하느라요. 네. 제가 2월 말에 이제 국립극장에서 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이라는 로시니의 오페라인데요. 국내 초연입니다. 한국에서 최초로 공연이 되는 우리 수요초대석 아티스트 네. 베이스 전태현 교수님 캐스팅되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맞아요. 출연하세요. 보러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많은 관심 2월 가져주십시오. 28일이죠? 2월 셋째 주 목금토일입니다. 예, 그래서 저한테 28일 날 시간공 비우라고 협박 전화 받았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